두 번째 숙이 바닷가. 파도 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바다 가까운 해안가에 꽤 큰 시커먼 줄기의 삼분나무가 수묵으로도 더 늘어서 있어 신학기가 되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산벚꽃이 끈끈해 보이는 갈색 어린 잎과 함께 현란한 꽃을 피우고 이윽고 꽃이 질 때에는 꽃잎이 수없이 바다에 흩뿌려져 해면을 아로새기며 떠돌다 파도를 타고 다시 기슭으로 돌아오는 벚꽃 모래사장을 그대로 교정으로 쓰고 있는 동북지방의 어느 중학교에 저는 시험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럭저럭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의 모자 휘장에도 교복 단추에도 도안된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학교 바로 가까이에 저희 집안과 먼 친척 되는 분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바다와 벚꽃의 중학교를 저에게 골라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집에 맡겨졌고 학교가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아침 종이 울리는 것을 듣고 나서야 뛰어서 등교하는 꽤나 게으른 중학생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예의 익살로 나날이 반해서 인기를 얻어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향에 나온 셈입니다만 저한테는 그 타향 쪽이 제가 태어난 고향보다도 훨씬 마음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제 익살도 그때쯤이면 좀 더 확고하게 몸에 배서 남을 속이는 데에 예전만큼 고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가족과 타인, 고향과 타향 사이에는 연기하는 데 쉽고 어려움의 차이가 어떤 천재한테도 예컨대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한테도 반드시 존재하지 않을까요? 배우가 제일 연기하기 어려운 곳은 고향의 극장이고 더욱이 일가 친척이 모두 늘어앉은 좁은 공간에서는 아무리 명배우라 하더라도 연기 같은 것을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해냈습니다. 그것도 꽤 성공을 거뒀던 것입니다. 그만큼 산전수전 다 겪은 제가 타영에 나와서 만에 하나라도 잘못 연기하는 일이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저의 공포는 예전 못지않게 격렬하게 가슴 밑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연기는 정말로 자연스럽고 활달해져서 교실에서는 늘 반 아이들을 웃겼고 선생님도 이 반은 오바만 없으면 참 괜찮은 반인데 라는 말로 탄식하시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시고 웃으셨습니다. 저는 벼락같이 야만스러운 목소리를 내지르는 뱃속 장교까지도 정말이지 간단하게 웃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 정체를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나 보다 하고 마음을 놓으려는 참에 저는 실로 불의의 등 뒤에서 칼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등 뒤에서 남을 찌르는 사나이 예에 어긋나지 않게 반에서 가장 빈약한 몸집에 얼굴도 시퍼렇고 아버지나 형한테 물려받은 것이 분명하고 소매가 쇼토코 태자의 옷처럼 긴 윗도리를 입은 공부는 전혀 못하고 교련이나 체육 시간에는 언제나 견학을 하는 백치 비슷한 학생이었습니다. 저조차도 미처 그 학생까지 경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체육 시간에 그 학생 다케이치는 여느 때와 같이 견학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철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될 수 있는 대로 엄숙한 얼굴로 철봉을 향해 에잇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서는 그대로 멀리 뛰기를 하는 것처럼 앞으로 날아가 모래밭에 쿵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모두 계획적인 실패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모두 폭소를 터뜨렸고 저도 쓴 웃음을 지으면서 일어나 바지에 묻은 모래를 털고 있으려니까 언제 왔는지 다케이치가 제 등을 찌르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일부러 그랬지?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실패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아닌 다케이치한테 간파당하리라곤 전혀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일순간에 지옥의 불길에 휩싸여 불타오르는 것을 눈앞에 보는 듯하여 왁하고 소리 지르면서 발광하는 것 같은 기색을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그때부터 계속된 나날의 불안과 공포. 겉으로는 여전히 서글픈 익사를 연기해서 모두를 웃기면서도 문득 자기도 모르게 괴로운 한숨이 나왔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모두 타케이치가 낱낱이 간파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녀석은 이제 곧 아무한테나 이 얘기를 퍼뜨리고 다닐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면 이마에 축축하게 진땀이 솟았고 밑주광이 같은 묘한 눈초리로 희번덕거리면서 공연히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침, 낮, 밤 24시간 꼬박 타케이치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가 비밀을 퍼뜨리지 못하게 감시하고 싶었습니다. 그한테 들러붙어 있는 동안 내 익살이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짜라고 믿게끔 할 수 있는 노력이란 노력을 다 하고 잘만 된다면 녀석하고 다시 없는 친구가 돼버리고 싶다. 만일 이도저도 다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그의 죽음을 빌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를 죽이려는 마음만은 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이 저를 죽여줬으면 하고 바란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남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소나기에 넣기 위해 우선 얼굴에 사이비 기독교인같이 정다운 미소를 띠고 고개를 30도 정도 왼쪽으로 갸우뚱 기울이고는 그의 작은 어깨를 가볍게 끌어안고 여자를 꼬일 때 같은 달콤한 목소리로 그에게 제가 하숙하고 있는 집으로 놀러 가자고 종종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멍한 눈초리를 한 채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방과 후 소낙비가 뿌옇게 쏟아져서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집에 갈까 난처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는 집이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밖으로 튀어나가려다가 문득 신발장 뒤에 타케이치가 폴없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가자, 우산 빌려줄게 라고 말하고 주저하는 타케이치의 손을 끌고 함께 소낙비 속을 달려 집에 도착한 뒤 두 사람의 윗도리를 아줌마한테 말려달라고 부탁하고 타케이치를 2층에 있는 제 방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집에는 50이 넘은 아줌마와 30 정도 나이에 안경을 쓰고 어딘가 병색이 있는 키가 큰 누나 그리고 최근에 여학교를 갓 졸업한 듯한 세스라고 하는 언니와는 달리 키가 작고 얼굴이 둥근 여동생 이렇게 세 분이었습니다. 아래층에 있는 가게에 문방구랑 운동용품 등을 약간 늘어놓고 팔고는 있었습니다만 주된 수입은 돌아가신 주인이 남겨놓은 대여섯 채 되는 작은 셋집에서 나오는 집세인 것 같았습니다. 귀가 아파. 타케이치는 선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를 맞았더니 귀가 아파. 제가 들여다보니까 양쪽 귀가 심하게 골마서 고름이 금방이라도 귀 밖으로 흘러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네. 아프겠다. 저는 허풍스럽게 놀라 보였습니다. 빗속으로 끌어내서 미안해. 여자 같은 다정한 말투로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아래층에 가서 솜과 알코올을 얻어가지고 와서 타케이치를 제 무릎에 눕히고 꼼꼼하게 귀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타케이치도 설마 하니 저의 그런 짓이 위선에 찬 계략이라고는 눈치채지 못한 듯 너한테는 여자들이 틀림없이 홀딱 반할 거야 라고 제 무릎에 누운 채 무식한 아부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말은 그러나 타케이치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끔찍한 악마의 예언 같은 것이었음을 저는 나중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반하느니 남이 반한다느니 하는 말은 퍽 천박하고 능글맞은 느낌이어서 아무리 소위 엄숙한 장면이라도 그 자리에 이 말이 불쑥 얼굴을 내밀면 진지하고 고고한 대가람은 붕괴되고 그저 두루뭉실하고 밋밋해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하는 쓰라림 등의 속된 말이 아니라 사랑받는 불안과 같은 문학적 용어를 쓰면 그런대로 고고한 대가람이 붕괴되는 일은 없는 듯하니 참 묘합니다. 타케이치는 제가 귀에 고름을 닦아주자 장시야 너한테 여자들이 반할 거야 라는 바보 같은 아부를 했고 저는 그때 그냥 얼굴이 붉어져서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희미하게 짚이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이 반할 거야와 같은 야비한 말이 자아내는 천박한 분위기에 대해 그렇게 듣고 보니 짚이는 바가 있다고 쓰는 것은 만담에 등장하는 덜 떨어진 부잣집 서방님의 대사조차도 못 되는 어리석은 감회에 나타내는 것 같지만 제가 그런 실없고 능글맞은 마음으로 짚이는 바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는 인간 중에서 여성 쪽이 남성보다도 몇 배나 더 난해했습니다. 제 가족은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았고 또 친척 중에도 계집애가 많았으며 범죄를 저지른 하녀 등도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하고만 놀며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저는 정말이지 살얼음을 받는 느낌으로 그 여자들을 대해왔던 것입니다. 거의, 아니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호랑이 꼬리를 밟는 실수를 저질러서 끔찍한 상처를 입기도 했는데 그게 또 남자들한테서 받는 상처하고는 달라서 내추럴처럼 몹시 불쾌하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좀처럼 치유가 안 되는 상처였던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가 먼저 유인했다가도 내치고 또 남이 있는 곳에서는 저를 경멸하고 함부로 대하다가도 아무도 없으면 저를 꼭 끌어안고 죽은 것처럼 깊이 잠들고 여자란 잠자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닐까 등등 그 밖에도 여자에 대한 갖가지 관찰을 저는 일찌감치 어릴 때부터 해왔습니다만 여자는 똑같은 인류 같으면서도 남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불가하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생물들은 기묘하게도 저를 돌보아주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한테 반할 거야 라는 따위의 말이나 좋아할 거야 라는 말은 제 경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고 돌봄을 받는다고 하는 편이 실상을 설명하는데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익살에 경계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익살을 연기해도 남자들은 뭐니 해도 언제까지나 깔깔거리지도 않았고 저도 남자들한테 너무 신명나서 익살을 떨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라는 것은 적당하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생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저한테 익살 떨기를 요구했고 저는 그 끝없는 앙코르에 응하느라 기진맥진해버리곤 했습니다. 정말이지 잘도 웃어들 댔습니다. 도대체가 여자들은 남자보다 쾌락에는 훨씬 더 탐욕스러운 듯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신세지던 하숙집 누나와 여동생도 틈만 있으면 2층 제 방에 올라왔고 저는 그때마다 튀어 오를 정도로 깜짝 놀랐고 그저 들어올 따름이었습니다. 공부해? 아니요. 저는 미소 지으면서 책을 덮었습니다. 오늘 말이죠. 학교에서 말이죠. 지리 선생님이 말이죠. 슬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요조, 안경 좀 써봐. 어느 날 밤 여동생 세스가 언니와 함께 제 방에 놀러와서 저에게 실컷 익살을 떨게 한 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글쎄 한번 써봐. 언니 안경을 빌려서. 언제든지 이런 난폭한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익살꾼은 순순히 언니의 안경을 썼습니다. 그 순간 두 아가씨는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꼭 닮았어. 로이드하고 똑같아. 당시 해럴드 로이드인가 하는 외국의 희극 배우가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한 손을 들고 여러분 하고 말하고 이번에 일본의 팬 여러분에게 라고 일장연설을 시도해 보여 실컷 웃기고 그리고 나서 로이드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될 때마다 보러 가서는 몰래 그의 표정 같은 것을 연구했습니다. 또 어느 가을날 밤 제가 누워서 책을 읽고 있으려니까 언니가 새처럼 날쌔게 방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이불 위에 쓰러져 우는 것이었습니다. 요조가 날 도와주겠지. 그렇지? 이런 집 함께 나가버리는 게 낫겠어. 날 도와줘. 응? 도와줘. 과격한 소리를 하고는 또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처음 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언니의 과격한 말에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진보함, 내용 없음에 흥이 깨진 심정으로
살그머니 이불에서 빠져나와 책상 위에 감을 깎아서 한쪽을 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훌쩍거리면서 그 감을 먹고는 말했습니다. 뭐 책 없어? 빌려줘. 저는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책을 책장에서 골라주었습니다. 잘 먹었어. 언니는 부끄러운 듯이 웃으면서 방에서 나갔습니다만 언니뿐 아니라 여자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추측하는 일은 저한테는 지렁이의 생각을 탐색하는 것보다도 까다롭고 귀찮고 소름 끼치는 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만 여자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울 때에는 뭔가 단 것을 주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사실만은 어렸을 때부터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동생 세스는 친구들을 제 방으로 데리고 와서는 제가 여느 때처럼 모두를 웃긴 뒤에 친구가 돌아가고 나면 언제나 그 친구 험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 애는 불량 소녀니까 조심해 하고 꼭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끌고 오지 않으면 될 텐데 덕분에 제 방에 오는 손님은 거의 전부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 다케이치가 아부했던 홀딱 반할 거야 라는 얘기의 실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즉 저는 일본 동북지방의 헤럴드 로이드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케이치의 무지한 아부가 역겨운 예언으로 생생하고 불길한 형태로 현실이 된 것은 그리고 나서도 몇 년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다케이치는 저한테 또 하나 중요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도깨비 그림이야. 언젠가 다케이치가 놀러와서는 한 장의 원색판 사파를 득이양양하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 갈 길이 결정되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니 자꾸 듭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흐의 자화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가 소년이었던 시절 일본에서는 프랑스 인상파의 그림이 대유행이어서 서양화 감상의 첫걸음은 대체로 거기부터 시작되었고 고흐, 고갱, 세잔, 르누아르 같은 사람들의 그림은 시골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대개 사진을 보아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고흐의 컬러 화집을 꽤 많이 보았고 그 기법의 뛰어남, 색채의 선명함에 흥취를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도깨비 그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 역시 도깨비일까? 저는 책장에서 모델리아니의 화집을 꺼내 햇볕에 탄 구릿빛 피부의 나체화를 다케이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한데? 다케이치는 눈을 휘둥그레하고 감탄했습니다. 지옥의 말 같아. 역시 도깨비인가? 나도 이런 도깨비 그림을 그리고 싶어. 인간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요괴를 자기 눈으로 확실히 보기를 바라는 심리. 신경이 날카롭고 쉽게 겁먹는 사람일수록 폭풍우가 더 강하게 몰아치기를 바라는 심리. 이 일꾼의 화가들은 인간이라는 도깨비에게 상처입고 위협받다 끝내는 환영을 믿게 되었고 대낮의 자연 속에서 생생하게 요괴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익살 따위로 얼버무리지 않고 본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케이치가 말한 것처럼 과감하게 도깨비 그림을 그려낸 것입니다. 여기 앞으로 나의 동료가 있다고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흥분하여 나도 그릴 거야. 도깨비 그림을 그릴 거야. 지옥의 말을 그릴 거야 라고 왜 그랬는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다케이치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린 그림은 제 장문만큼 평판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인간의 말을 도통 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문 같은 것은 저한테는 그저 익살꾼의 인사말 같은 것이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좋아서 미쳐 날뛰게 했습니다만 제 자신은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했고 그림만은 어린아이 수준의 아류작밖에 못 그리긴 했지만 대상을 표현하느라 나름대로 다소 고심했던 것입니다. 미술 시간에 본으로 쓰인 그림은 시시했고
선생님의 그림도 형편이 없어서 저는 표현 기법을 완전히 엉터리로 혼자 연구하고 실험해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유화도구도 한 벌 갖고 있었습니다만 인상파 화풍을 따라 그려봐도 제가 그린 것은 마치 일본의 전통 종이 공예처럼 밋밋한 게 도통 물건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케이치의 말을 듣고 그때까지 그림에 대한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름답다고 느낀 것을 아름답게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안이함과 어리석음, 대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관에 의해 아름답게 창조하고 혹은 추악한 것에 구토를 느끼면서도 그에 대한 흥미를 감추지 않고 표현하는 희열을 느꼈던 것입니다. 즉,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조금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원초적인 비법을 다케이치한테서 전수받은 저는 여자 손님들 몰래 조금씩 자화상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봐도 흠칫할 정도로 음산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슴속에 꼭꼭 눌러서 감추고 감추었던 내 정체다. 겉으로는 명랑하게 웃으며 남들을 웃기고 있었지만 사실 나는 이렇게 음산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어쩔 수 없지 하고 혼자 인정했지만 그 그림은 다케이치 외에는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 익살 밑바닥에 있는 음산함을 간파당하여 하루아침에 경계당하게 되는 것도 싫었고 또 어쩌면 이것이 내 정체인 줄 모르고 또 다른 취향의 익살로 간주되어 웃음거리가 될지 모른다는 의구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림은 바로 이불장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미술 시간에는 그 도깨비식 화법을 숨긴 채 그때까지 하던 대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그리는 그런 평범한 기법을 썼습니다. 다케이치한테만큼은 전부터 저의 상처 입기 쉬운 내면을 예사롭게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자화상도 다케이치한테는 마음 놓고 보여서 대단한 칭찬을 들었고 잇따라 도깨비 그림을 2장, 3장 그려서 다케이치한테는 너는 위대한 화가가 될 거야 라는 또 하나의 예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홀딱 반할 거야 라는 예언과 위대한 화가가 될 거야 라는 예언, 이 2가지 예언을 바보 다케이치는 제 이마에 새겨주었고 저는 이윽고 도쿄로 상경했습니다.